지금 국회에 부는 칼바람이 매우 매섭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속내는 각기 다른 이유로 타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렇습니까? 더불어 한국당이 탄생했다. 이 야3당이 민주당과 한국당을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예산안에 잠정 합의한 부분, 합의안을 이끌어낸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권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적도, 동지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말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의 비정함, 예. 정치의 몰염치성을 보여주는 한 대목인데 저는 어제 그 장면, 그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예. 사실 좀 절박한 상황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법정 그 예산 처리 시한을 넘긴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 정부의 살림살이를 총책임지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정기국회 이내에는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생각도 아마 상당히 강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덥석 받자니 예.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평생 여소의 아들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정치 제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민이 컸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당하고 손잡고 지금 예산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으로 내몰린 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지금 야3당이 이야기하는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사실은 앞서도 이정미 대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그 대선 후보 때도 예. 그 정당별 그 권역별 비례대표를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상당히 지금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부분이 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소선구제가 갖고 있는 그런 상당히 사표의 엄청난 발생이라는 부분,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그 원칙 정도는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는 정도를 이야기하면서, 어차피 지금 그 앞서 이정미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이걸 무조건 예산안과 연계시킬 생각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개특위에서 그런 큰 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완하겠다는 원칙 정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포용적으로 나갔으면 어땠을까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최소한 선거제도에 관한 합의문이라도 좀 작성을 해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안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합의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예. 그 일단 우선 이제 그 야당에서 더불어한국당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자유민주당이라는 것보다 더불어 한국당이라고 하시니까 좋아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예. 일단 이렇습니다. 일단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당장 예산안하고 연결되어 있다서 연결을 지어가지고 투쟁을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늦었잖아요, 벌써. 헌법상으로 12월 2일까지 통과가 돼야 되는데 네. 늦췄단 말이에요. 국회가 일단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기고 있다는 그 비판만 해도 지금 굉장히 국민 눈치 따가운데, 결과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차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결정적으로는 뭐냐면 의원수 늘리자는 거거든요. 예. 그 의원수 늘리자는 것을 어느 국민이 찬성하겠냐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 그거죠.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도 그 합의문을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 이 두 가지를 보면 어느 것도 국민에게 환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뜻 합의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국민들이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국민들이 국회를 믿지 못하는 건 둘째치고 세비라는 부분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연봉을 말씀드리면 1억 4천 정도가 1억 6천 정도로 지금 인상되는 안이 거론이 됩니다. 2천만 원이 인상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하게 말하면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그대 양당이 지금 현재 양당이 지금 일종의 이 담합에 의해서 예. 지금 예산을 통과하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야3당이 지금 단식까지 하면서 강하게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야3당의 의견도 전혀 듣지 않은 상황에서 이 세비를 원래 인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네.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마 양당의 입장에서도 할 이야기는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1.8%다. 예. 그래서 지금 일단 그 국회의원들의 일반 수당에 지금 1.8%를 높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 1.8%를 일반 수당에 올리게 되면 다른 나머지 수당들도 연동해서 다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연봉 개념으로 따지면 예. 한 1,400만 원, 1억 4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약 2천만 원이 늘면 총 인상률은 14.5%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엄청난 예, 인상. 그래서 근데 그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금 상당히 문제되고 있는데 예. 그게 한 10.5% 정도라고 하니까 그거보다 더 높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양당의 그 담합이라는 그 자체가 상당히 딱 들어맞는 그러한 좀 이 세비 인상의 성격이 분명히 짙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뭐 앵커께서도 그런 아까 이정미 대표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지만 사실 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의원들이 도대체 하는 일도 없이 이렇게 세비를 늘릴 경우에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거기다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 의원 정수까지 늘리는 것으로 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양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상당히 지금 이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비를 몰래 양당만의 합의로 올리는 것 자체가 네. 오히려 국회에 대한 비난을 상당히 높임으로써 오히려 의원 정수를 늘릴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막으려고 하는 정치적 꼼수가 아니냐는 그러한 의심도 강하게 한다는 것이죠. 물론 양당은 이게 대해서 강하게 부인을 하겠지만 예. 지금 지금 양당이 지금 야3당을 제외해놓고 세비를 몰래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를 막기 위한 꼼수라는 그러한 비판까지 자초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좀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풀어서 제가 이해한 부분은 그럼 네. 지금 한국당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가 그렇게 싫지만은 않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의원 수를 늘리는 게 안 된다. 이건 절대 국민들이 용납 못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이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의원 세비만 높이는 식의 그러니까 국회 이미지를 만들므로써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서 의원 정수를 늘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그러한 그 비난 여론을 전폭시키려고 하는 꼼수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물론 저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양당이 그런 의도는 없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그 정부 안에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부 안이 이제 내년도 물가 인상에 포함해가지고 공무원 전체에 대한 임금 인상률 1.8%로 계산하다 보고 나머지까지 다 하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워낙 세비가 많거든요. 일반 직에 비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총 한 2천만 원.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렇죠. 2천만 원 돈이 이제 인상이 된단 말이죠. 근데 왜냐면 국회의원 세비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본봉보다 잡다한 수당이 많아요. 무슨 의정 활동비, 무슨 미부세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도 다 합쳐다 보니까 이제 한 2천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기 위해서 국민들의 어떤 그 관심 그걸 끌기 위해 가지고 세비를 올린다고 하는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예. 정부의 안이 그렇게 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통과되는 건 아닙니다. 그 국회의원 세비에 관한 규칙이라고 국회에서 이제 정해져야 되거든요. 예. 거기에 정해져야지 이제 확정이 되는 부분인데 제 경험상 한 번도 정부 예산을 깎은 적이 없다. 예. 그러니까 20% 오르는 건 아마 기정사실화 될 것이다. 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다만 차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 국민들이 과연 국회의원이 뭐 하는 일이 있다고 20%씩이나 올리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적어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훨씬 더 높은 거.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OECD 약 50몇 개국 중에서 3위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 기준이. 그러니까 높네요, 우리보다 높은 나라가 일본하고 이탈리아 정도, 심지어는 의회 선진국이 영국, 프랑스보다 훨씬 우리가 많습니다. 미국보다도 우리가 우리가 많죠. 예. 그러니까 OECD의 3위예요. 이런 걸 갖다가 국민들이 아시면은 아마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더 흥분하신 국민분들 계실 것 같은데 또 합의한 내용을 지금 좀 살펴보면요. 5조 원을 감액을 했고 대신에 SOC 예산을 늘렸는데 이 SOC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챙기기로 위해서 대표적으로 늘리는 예산 아닙니까? 좀 예. 비판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 양당이 5조 정도를 삭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원안이 지금 470조 5천억이면 그러면 465조 5천억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번 최종적으로 결정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삭감은 5조를 하기로 했지만 예. 또 양당이 지금 정액 부분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그 구체적인 건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그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로는 양당이 아마 합의를 해서 4조 5천억 정도는 다시 또 정액을 할 것이다. 그럼 실질적으로 삭감되는 5천억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4조 5천억이라는 것은 뭐가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뭐라고 당부를 했냐고 한다면 결국은 양당의 지역구 예산 늘리는데 살릴 것이다. 소위 말하는 이 지금 이 쪽지 예산
뭐 예. 카톡 예산을 통해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 여야 실세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이 예산 늘리는 데 사용될 것이 아니냐. 그 지역구 예산인 것 자체가 그 의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눈에 보이는 예산이니까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은 SOC 예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 과연 김관영 의원이 그러니까 경고가 맞는지는 예. 그건 우리 국민들 또 언론이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의심을 사기에는 딱 들어맞는 형국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에 합의를 하고 나서 지금 국회 로텐더홀 아까 이정희 대표 저희가 네네. 연결을 했지만 손학규 대표 그 옆에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단식을 하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분들이 아까 이정미 대표 인터뷰 봤거든요. 예. 저는 약간 이제 굉장히 반대 의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정미 대표 하는데 첫째 정치 개혁이라고 하면서 나와가고 있는 명분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연 정치 개혁 맞냐? 저게 정치 개혁에 과연 의원 숫자 늘리고 선거구제를 개편하는 것이 정치 개혁이 맞느냐 예. 하면은 저는 잘못하면 정치 개혁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이정미 대표 인터뷰해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체 세비를 딱 고정한 상태에서 예. 그다음에 의원수를 늘리면 되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경우 한 번도 지켜진 적 없어요. 예전에 국회의원수가 299명이었거든요. 예. 한 명 늘렸습니다. 한 명, 300명을 한 명 늘리는데 그것도 늘린다 말다 늘린다 만다 하다가 요번만 늘리고 다음번에 줄인다 그랬어요. 쑥 들어갔어요. 300명이 지금.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는 한 번 늘리면 늘었지 절대로 줄일 수는 없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를 방청을 한번 해보신 분들을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대정부 질문할 때 국회 본회의장에 30명도 없어요. 예. 상임위원회장에 심지어 국정감사장에도 자료화면 딱 보면은 절반이 없고 다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그 숫자가 적어서 의원들이 그런 게 본회의장 안 지킵니까? 상임위원장 안 지킵니까?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이 자료화면을 통해서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숫자 늘리는 것이 정치 개혁이다? 정치 개혁이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뭐 일일이 시간 관계상 다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정미 대표가 하시고 그다음에 하는 것들이 과연 국민에게 진정을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이 과연 정치 개혁인지 아닌지를. 그리고 정치 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선거제도. 선거제도를 대통령께 뭐 말씀을 드리겠다 그러는데 예. 저는요. 그거 잘못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대통령께서 공약을 한 것은 그거 잘못된 공약입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이지 않습니까? 예. 국회 선거제도는 국회 일이에요. 행정부가 국회 일에 간섭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자기 당원 공천하는데 개입했다 해가지고 예. 2년형 지역받았는데 대통령이 국회 일을 간섭을 해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라? 나중에 큰 문제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공약한 것도 잘못이지만 예. 그걸 공약 지키라고 청와대 앞에 가서 피켓 들고 하는 것 자체가 삼권 분립 제도를 근본적으로 망각하는 행위다. 그래서 저 굉장히 비판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행 선거제도를 그대로 좀 유지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아까 이정미 대표가 한 말 중에서 제가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몇 대 국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국회 출범할 때 비례대표가 지금보다 좀 많았습니다. 지금 47명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조금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례대표를 줄였어요. 그거 왜 줄였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선거구를 인구 비례로 하다 보니까 네. 어떤 3대 1이 넘어가게 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인구 비례 3대 1 넘어가면 그 위헌이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3대 1에 맞추려다 보니까 어떤 선거구는 농어촌 선거 같은 경우에는 5개, 6개, 7개의 군이 하나로 뭉쳐야지 네. 서울의 강남구하고 똑같아져요. 인구 비례로. 그럼 이거는 지역 비례성하고도 안 맞는다. 그래서 그걸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300석을 유지하고 그걸 맞추다 보니까 비례대표 의원 수가 47명 줄어든 거죠. 근데 그거를 마치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뭐 비례대표를 줄였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더 동의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런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비례대표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인 2표제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국회의원을 지역구 국회의원 뽑고 그다음에 정당에도 따로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당에 투표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의 군사야당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비례성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지금 현행 제도 자체가 지금 1인 2표제이기 때문에 비례성이 나름대로 뭐 보완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총선의 결과를 본다고 한다면 네. 제1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초과 의석수가 이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선구제에다가 지금 또 전국 단위로 지금 정당 투표를 따로 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비례로 가지 않고 일종의 병립형이라는 겁니다. 병립형이기 때문에 지금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16년도 20대 총선에 가장 득을 본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거든요. 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플러스 한 30석 정도가 더 많아지고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초과석이 하나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오히려 가장 타격을 받았던 정당이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한 30석 정도가 오히려 그러니까 그 정당 득표율로 따져 본다고 한다면 줄어드는 결과가 예.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선구제도가 갖고 있는 것은 상당한 사표를 많이 지금 방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그 생각, 그러니까 그 의견이 많이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든 현행 소선구제와 지금 병립하고 있는 이 비례대표제는 어떤 식으로 개편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야3당이 이야기하는 연동형 비례대표로 갈 것이냐. 그 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네. 저는 뭐 의원 정수가 그러니까 늘어난다고 한다면 저는 불가피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수용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예산이 지금 이번에 국회가 정부가 내놓은 것이 470조 가까이 네. 되거든요. 그럼 지금 300명 단위로 국회의원이 300명이라고 한다면 300명이 지금 정부 예산을 감시해야 되는 게 1조가 넘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회의원들을 한 60명 늘린다 하더라도 360명이 제대로 된 예산을 감시해서 예산 낭비되는 거 이 1인당 몇천억씩만 제대로만 감시만 한다 하더라도 그건 네.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당장 앞서 제가 의원 세비를 이야기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의원 정수를 늘리게 된다고 한다면 의원들의 지금 현재 300명이 받는 의원 세비 총액을 파일을 좀 깎아야 360명이 받는 총액과 똑같이 맞추면 내면 똑같이 맞춘다고 한다면 국민의 부담은 오히려 더 그러니까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예. 그리고 또 국회의원이 제대로 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여의도 국회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한국당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당 창당설 발음도 어렵네요. 신당 창당설. 홍문종 의원이 실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박사님? 그건 본인이 실체 아니? 아 본인이 그 네, 신당에 홍문종은 본인이 실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 신당 창당설 이제 두 가지 이제 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제 한 얘기죠. 예. 내년 4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 만기가 되기 때문에 예. 아마 그때까지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지면은 구속 만기가 돼서 아마 풀려날 거고 석방될 거고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신당이 모여든다. 이제 모여진다 그러는데 그건 박지원 의원이 팩트를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박근혜 대통령 경우는 내년 4월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공천 예. 개입해서 2년형이 확정이 돼 확정 있어요. 판결 끝났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걸 갖다가 마치 나올 것처럼. 그러니까 박 전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좀 잘 못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아. 그다음에 두 번째 홍문종 의원이 이제 신당 창당 얘기를 했어요. 노골적으로. 그건 이제 실체가 있다 바깥에. 실체 없습니다. 본인이 실체면 모를까.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당협위원장이 이제 조만간 이루어질 거예요. 칼바람이 임명이 예. 이제 물러나고 새롭게 임명되는데 그 중에서 친박계 소위 말하는 과거에 이제 친박계 지금은 없다 그러지만 친박계 의원들을 많이 잘라내면은 하겠네. 우리가 나가서 우리 현역 의원이니까 창당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사정이 이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 나가서 적어도 교섭단체가 구성될 정도로 수없이 한 20명, 30명 의원들을 이렇게 속아낼 것 같지도 않고요. 예. 그다음에 한 대표 상징적으로 친박계만 또 잘라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발생할 텐데 잘라내면은 뭐 복당파가 됐든 잔류파가 됐든 같이 해서 적절한 비율을 사용하지 그렇게 어떤 특정 계파만 잘라낼 것 같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신당 창당은 완전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만약에 가정을 해서 당협위원장을 뭐 친박계를 대거 잘라낸다든지 이런 게 된다면은 신당 창당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당은 만들 수가 있어요. 예. 당은 한 명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한애국당.
친박당이잖아요. 조원진 예. 1인 정당 있으니까. 그 친박당 맞습니다. 근데 또 다른 친박당이 또 만들어진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정당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신당이 창당되는 가장 최고의 조건이 뭐냐면은 뚜렷한 대권 후보예요. 예. 신박당 만들면 대권 후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당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수 잘려나갔다 하더라도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무슨 잘못 있는데 잘렸냐 해가지고 예. 신당에 가르칠 분들이 계시지만 대부분이 아마 이건 여기까지가 내 끝이구나 하고 포기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신당 창당은 아마 어려울 거로 보여집니다. 이 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네. 김명준 위원장이 네. 당협위원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하더라도 너무 한쪽 계파의 다수를 쳐낼 수는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추론이 좀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그 체제는 사실상 저는 뭐 정치적인 그 기능은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번 전원책 변호사의 그 파동 이후로 사실 뭐 정치적으로 과연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 물론 뭐 조강특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현역 의원 10명의 살생부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살생부가 맞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당장 그 비대위 체제에 의해서 이 당협위원장에서 쫓겨난다고 하더라도 당협위원장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직을 지금 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의원으로서 현역 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충분히 정치적 활동을 할 것이고요. 예. 무엇보다도 지금 내년 2월 달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자유한국당의 그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이 권력이 들어서잖아요. 예. 그 권력이 어떤 식으로든 다시 다시 당내 정리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 가장 정치적 생명은 뭡니까? 다음 총선에서의 공천이거든요. 네. 아직 공천까지 시간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설사 10명의 현역 의원을 당위원장을 그 자리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뭐 정치적 파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친박당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두 가지가 큰 이 관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무조건 만들어야 예, 되고. 무조건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그러면 한 10% 말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아주 열성적인 지지층들이 있으니까 그럼요. 그분들 표만 하더라도 잘하면 교섭단체까지도 만들 수 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되느냐 문제고 그거보다는 또 하나의 그 관건은 지금 그 12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입니다. 예. 원내대표 경선에서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비박계 복당파인 김학용 의원이 예. 아니라 예. 지금 친박하고 가까운 나경. 잔류파인 나경원 의원이 된다고 한다면 친박 입장이 생각이 조금 바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게서 살아날 공간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당선된다고 한다면 내년 2월달 전당대회에서 제가 생각했던 한교안 전 총리가 등장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교안 전 총리가 나와서 만약에 당선이 되면 예. 소위 말하는 나황 연합군이 되는 거죠. 나황 연합군이 된다고 한다면 친박 입장에서 굳이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또 전말해 주셨는데 생각이 비슷하신지 궁금한데. 뭐 충분히 차 교수님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충분히 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황교안 총리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초대를 한번 해주세요. 황교안 총리 부분은 차 교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네. 내년 2월달에 당장 이제 등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충분히 아마 시간을 갖고 아마 등장한다면은 총선 전국 정도에 아마 등장하지 어떤 당 대표에 저는 나갈 것 같다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제외하고는 저 차 교수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네. 청와대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청와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동안 좀 비판적인 발언도 많이 했고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사실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런데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부의장인데 이분의 역할이 상당히 지금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자문을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자기가 판단해서 잘 먹히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라든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이 늘리는 부분에서 약간 좀 소극적인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광두 부의장이 상당히 그동안 쓴소리를 많이 해왔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일종의 먹히지 들지 않는구나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역할이 다 끝난 것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해서 본인 스스로가 사의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박수현 수석을 예. 정책실장으로 다시 보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장하식 실장이 지금 박수현이.
예. 아니, 김수현. 김수현. 김수현, 예, 말을 잘못했어요. 김수현 그러니까 그 사회수석을 정책실장이 됐는데 예. 그 과정에서 아마 김강두 이 부의장이 판단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그 경제 기조를 그대로 갖고 가겠다는 마이웨이를 선언했구나. 예. 그렇다고 한다면 내 역할은 다 했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이 잠시 소환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예. 김강두 부의장님은요,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2007년, 07년도 그 경선할 때 줄푸세 공약을 만드신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줄이고, 그다음에 규제를 풀고, 그다음에 법제를 세우자. 이거는 보수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예요. 근데 그거를 공약하신 분이 문재인 정부의 제이노믹스를 설계했다는 말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제 거기에 그 문재인 캠프에 들어가신 거는 어느 정도 국가를 위해서 본인이 뭘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한 것이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그 경제 기조를 전부 다 설계했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고, 다만 김상조 위원장이 이제 모시고 간 걸로 네. 알고 있어요. 다만 친분 때문에 이제 가셨는데 본인이 이제 가서 아마 어느 정도 균형을 잡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차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균형을 잡기는 너무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잘못 가신 거죠. 예. 본인의 그 이념, 경제 정책 이념하고 좀 안 맞는 데 가신 거 맞습니다. 차 교수님 이런 네. 부분은 어떠십니까? 네. 지금 김동연 부총리도 이제 곧 자리를 내려올 거고, 어쨌든 현 정부 정책 기조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조금씩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청와대로서는 오히려 더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기자의 관점에서는 아마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예. 제가 생각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생각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앞서 제가 이거 박수현 대변인을 갑자기 소환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김수현 사회수석을 정책실장으로 보임을 하고, 그리고 또 뒤에 지금 김동연 부총리의 후임으로 홍남기 예. 국무조정실장을 다시 또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홍남기 지금 내정자도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 보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기조는 그대로 탄탄하게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성과가 약간은 미흡하지만 차라리 약간은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와 정부의 그 엇박자로 오히려 그러니까 한 목소리로 원톱으로 해서 그러니까 원팀으로 해서 한 목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그 경제 기조를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결국은 성과가 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에서의 그런 그 비판 내지는 또 하나 쓴소리 이런 것보다는 조금만 더 지켜보고 조금 기다려달라. 그런 분명한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전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아마 이 정권 담당자로서의 이 나름대로의 부담은 별로 그렇게 느끼고 계시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고 누군가는 이렇게 계속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내부에서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정동영 의원이 갑자기 대통령께서 혼밥하시는 게 좀 문제가 된다는데 네. 사실은 이제 혼밥하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께서 귀를 닫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사하면서 따로 시간 내기가 어려우니까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게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 같고, 다만 청와대 개편 문제는 청와대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건 대통령께서 모르실까요? 예.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시기를 보시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근데 이제 그 청와대에 자꾸 이제 말이 잘못 나오는 거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게,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몇 가지 그 민정수석으로서의 좀 실책이 많아요. 네. 일단 인사검증 민정수석 관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장관 임명자 중에서 위장 전입, 다운 계약서 비롯해가지고 가장 기초적인 어떤 검증 실패해가지고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비판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감찰반 문제도 그렇고, 물론 조국 수석이 내 직접 관할은 아니다 그러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럼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께서 직접 관할 안 하면 대한민국 국민 대통령 관할 아닌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다만 청와대 해명 중에 이런 해명은 다 위험하다. 뭐냐면은 검경 수사 조정권을 민정수석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혁을 위해서 계속 해야 된다는 건 제가 안 맞습니다. 왜냐면은 검경 수사 조정권은 이건 행정부에 관한 일인데 예. 그건 총리가 총리실에서 담당하는 것이지 민정수석이 아니고. 이거 잘못하면은 좀 약간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변명은 아니고, 다만 제가 볼 때 대통령께서 시기를 보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특히 이제 총선 나가려면은 네. 미리 한 1년 전부터 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쯤에서 개편을 아마 한번 개편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